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장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선 시간까지 단어, 즉 품사를 봤고요. 그럼 이 품사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말에서 문장을 이룰 때 예를 들어 즉 철수가 달린다, 꽃이 예쁘다, 그는 공무원이다. 자, 이렇게 즉 맨 마지막에 오는 이 성분을 서술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서술어에 즉 달리다 동사가 와서 이루어지면 동사문, 그리고 예쁘다 형용사가 와서 이루어지면 형용사문, 그리고 명사 뒤에 서술조사 이다가 와서 즉 뭐뭐이다의 꼴로 쓰이면 이를 명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서술어가 어떤 형태가 오는가에 따라서 동사문, 형용사문, 명사문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장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서술어고, 그 서술어의 즉 중심이 되는 주체를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은 일단 주어와 서술어가 갖추어지면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서술어 중에는 이렇게 주어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를 필요로 하거나 보어를 필요로 하거나 혹은 관형어나 부사어를 필요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말에서 일단 주어와 서술어가 있고 또는 주어, 목적어가 있고 또 보어를 취하는 되다, 아니다가 올 때, 서술어에 되다, 아니다가 올 때는 보어를 취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가 있고 거기에 목적어나 보어가 있으면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우리가 주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에는 주 성분과 부속 성분, 독립 성분이 있는데, 주 성분이란 필수 성분, 즉 문장을 쓰는데 꼭 필요로 한 필수 성분을 주 성분이라 하고, 여기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꾸미는 말이 들어가면서 좀 더 확장되지. 예를 들어 즉 철수가 빨리 달린다. 자, 이러면 빨리라는 말, 즉 부사 빨리가 즉 달리다라는 문장을 꾸미죠. 이렇게 주로 용언을, 즉 서술어를 꾸며서 문장을 더 확장하면 이걸 부사어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사어는 서술어를 확장할 때 쓰고요. 또 노란 꽃이 예쁘다. 자, 이렇게 노란이라는 요 낱말은 꽃이라는 말을 꾸며서 이번에는 주어 꽃을 더 확장해서 구체화해서 노란 꽃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주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더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관형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문장 성분으로서 즉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는 걸 관형어라고 부르고 용언을 꾸미는 걸 부사어라고 부르는데, 이 관형어나 부사어는 처음에 어때? 없어도 말이 됐단 말이야. 없어도 말이 됐는데 이것들이 들어오면서 문장이 더 확장되고 좀 더 구체화됐죠. 그래서 관형어나 부사어는 뒤에 나오는 말을 수식해주는, 그래서 덧붙이는, 확장시키는 표현이다 해서 부속 성분이라고 합니다. 부속 성분. 즉 부속 성분은 쉽게 말하면 옵션이라 이 말이야. 이 말이 꼭 문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이 들어감으로써 문장이 확장되는 거죠. 이를
부속 성분이라고 하고요. 또 네, 그는 범인이 아닙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 네, 그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가 범인인가? 즉, 그가 범인이 아닌가? 네, 그는 범인이 아닙니다. 이처럼 문장 맨 앞에 와서 대답하거나 또는 감탄을 드러내면 이걸 독립어라고 해요. 그래서 독립어는 즉 또한 독립적으로 문장과는 별도로 쉼표를 찍고 맨 앞에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독립성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의 문장 성분은 일단 주 성분 4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고, 그리고 부속 성분 2개, 관형어, 부사어가 있고, 그리고 독립에서 쓰는 독립성분이 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문제는요. 지금 보다시피 즉 어떤 문장 성분들이 더 와야 하는가, 그걸 결정하는 건 이 서술어죠. 예를 들어 여기도 아닙니다라는 서술어가 쓰였기 때문에 앞에 범인이 하는 보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배울 내용은 바로 서술어가 문장을 이루는데 필요한 문장 성분의 수, 그걸 서술어의 자릿수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문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문장 성분의 수, 문장 성분의 개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다. 그래서 우리말의 서술어의 자릿수에는 3가지가 있겠지. 하나는 한자리 서술어. 자, 방금 봤던 철수가 달린다, 꽃이 예쁘다, 그는 공무원이다, 이런 말들은 주어만 있으면 문장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는 걸 즉 한자리 서술어다라고 해요. 반면에 여기 철수가 빨리 달린다 하고 부사어가 들어가고, 노란 꽃이 예쁘다 하고 노란이 들어가도 예쁘다나 달리다는 한자리 서술어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리다라는 말, 2자리다라는 말, 3자리다, 이건 뭐냐면 문장 성분이 몇 개냐 이게 아니라 과연 그 서술어가 의미 있는 문장, 완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달리다나 예쁘다나 또는 아닙니다, 즉 공무원이다, 이런 말들은 다른 요소가 더 없어도 충분히 완성된 문장을 드러내니까 꾸미는 말, 관형어나 부사어가 들어와도 여전히 한자리 서술어인 거예요. 자, 반면에 2자리 서술어라고 하면 이때는 주어와 서술어 이외에도 즉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나 보어가 있어야 되거나 필수 부사어. 자, 요거 조심해야 돼.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라 이는 서술의 자릿수에 영향을 안 주는 건데, 그 중에서 서술의 자릿수에 영향을 주는 그 부사어가 또 있어요. 그런 걸 필수 부사어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어가 오거나 보어가 오거나 필수 부사어가 오면 2자리 서술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서술의 자릿수의 제일 큰 형태는 3자리 서술어인데, 3자리 서술어는 결국 주어와 목적어와 그리고 필수 부사어가 함께 올 때, 즉 목적어와 필수 부사어가 함께 올 때 3자리 서술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되다 아니다는 보호만 있으면 되니까 반드시 2자리 서술어고, 반면에 3자리 서술어다 하면 목적어와 필수 부사어가 있어야겠다. 자, 예문 보죠. 여러분들 교재 81쪽에 네모 박스를 보면요. 먼저 한자리 서술어. 아기가 운다. 어때? 동사문. 즉 운다. 동사가 들어간 서술어. 개나리가 노랗다. 형용사가 들어간 서술어. 그리고 그는 천재다. 즉 명사문이 들어가 있는 서술어야. 이럴 때
꽃이 활짝 피었다 하고 활짝이라는 부사하고 들어가도 이 활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니까 피었다는 여전히 한 자리지. 반면에 두 자리 서술어는 사과를 먹는다, 또 직장인이 되었다, 보호를 취하는 되었다, 아이에게 속는다 할 때 필수부사어 아이에게를 요구하죠. 만약에 아이에게가 빠지고 어른이 속는다 하면 누구에게 속았는지, 즉 그 부사어가 빠지면 말이 안 되니까 이때 아이에게는 필수부사어가 되는 거야. 자, 반면에 그 위의 문장에 꽃이 활짝 피었다 할 때 활짝은 이게 없어도 꽃이 피었다 말이 되니까 이때는 이 부사어는 이미 부사어라고 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릿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즉 어른이 아이에게 속는다 할 때 아이에게는 즉 필수 부사어로서 이는 두 자리 서술에 포함을 시키죠. 또 인수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그냥 운영위원회를 빼고 인수가 참석했다 그러면 아직 부족하지. 어디에 참석했느냐? 그 대상이 나와줘야 되니까 학교 운영회에는, 즉 운영회라는 말은 필수 부사어가 되죠. 또 이 그림은 실물과 똑같군요. 이럴 때 실물과라는 부사어는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이런 걸 필수 부사어라고 하고, 똑같군요는 필수 부사어를 취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또 이곳 기후는 농사에 적합하다. 즉 이때 적합하다라는 서술어도 농사에라는 부사어가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아래 철수는 아주 헌 차를 빠르게 몰고 다닌다. 자, 이 문장의 서술어 뭐야? 몰고 다닌다. 주어 뭐야? 철수는. 목적어 뭐야? 차를. 그러면 나머지 아주 헌은 차를 꾸미는 관용어고, 빠르게는 몰고 다니다를 꾸미는 부사어가 돼서 이 부사어나 관용어는 부속 성분이니까 서술의 자릿수에 헤아리지를 않고, 그러므로 철수는 아주 헌 차를 빠르게 몰고 다닌다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죠. 다음 세 자리 서술어는 목적어와 필수 부사어를 함께 요구하는 거. 그가 나에게 사물을 주었다. 영어라면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표현을 쓰겠지만 우리는 즉 목적어와 필수 부사어란 말을 씁니다.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때 나에게라는 말은 즉 빠지면 문장이 완성되지 못하지. 그가 선물을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는지. 바로 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 부사어니까 주었다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죠. 또 할아버지께서 조카를 양자로 삼으셨다. 이때도 조카를 뭐로 삼았는지가 중요한 요소고, 이렇게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니까 삼으셨다는 역시 세 자리 서술어. 학교에 가는 길에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라. 이럴 때 우체통에도 꼭 필요한 즉 부사어니까 세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그 자릿수, 그럴 때 어떤 서술어는 두 자리를 요구하기도 하고 세 자리를 요구하기도 하고 한 자리를 요구하기도 하고, 즉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다리 박다 하면 한 자리 서술어지 주어만 있으면 돼. 그러나 그는 서울 지리에 박다 하면은 이때는 그가 밝은 게 아니라 서울 지리에 대해 알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부사어 서울 지리에가 꼭 필요한 거지. 그냥 철수가 논다 하면 한 자리지만 철수가 유출 논다 이럴 때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되죠. 알겠죠? 자, 그리고 어떤 말이 주어가 되고 어떤 말이 목적어가 되고 이런 건 따로 공부할 게 없고요.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을 찾아내는 거에만 초점을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9개의 낱말들을 가지고 문장에서 사용했을 때 그 문장 성분은 7개, 즉 주성분 4개와 부속성분 2개, 그리고 독립성분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2번 이상 나올 때 우리가 이를 즉 문장의 짜임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83쪽을 펴시고요. 자, 우리말에서 문장은 이와 같이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즉 혼문장이 있고 혼문장, 그래서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 등장하면 이를 혼문장.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철수는 달리고 영희는 걷는다. 철수는 달리고 영희는 걷는다. 이러면 앞에 주어 서술어 되니까 문장이죠. 근데 이 문장과 또 뒤에 주어 서술어 문장이 되죠. 이 문장과 문장이 이어져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침표가 한 번 찍혔는데 그 속에 연결 어미를 써서 문장과 문장을 잇고 있으면 이를 이어진 문장이라고 해요. 또 영희는 철수가 달리는 것을 보았다. 영희는 철수가 달리는 것을 보았다. 자, 이때는 보았다라는 서술어, 즉 이 서술어의 주어는 영희는, 그리고 무엇을 보았느냐? 철수가 달리는 것. 이게 몽땅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어. 그런데 그 문장 성분, 목적으로 사용된 그 내용물을 봤더니 철수가 달린다라는 문장이 또 들어있잖아. 그죠? 그 목적어에 해당되는, 즉 영희는 이것을 보았다.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이 문장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안긴 문장, 혹은 아는 문장, 혹은 문장 속의 문장이다.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아는 문장 혹은 문장 속의 문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철수가 달리는 것이라는 명사절이 문장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안겨 있는 문장, 즉 다른 문장에 안겨 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반면에 그와 같은 문장을 안고 있는 문장, 이걸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문장 속의 문장이다 라고 하고요. 이때 이 안긴 문장은 무슨 절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니까 명사절, 만약에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절 하고 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말의 문장의 짜임은 즉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뿐인 혼문장과, 즉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오는 겹문장이 있는데, 다시 겹문장은 즉 문장과 문장이 이어져 있는 이어진 문장과 문장 속에 다른 문장이 안겨 있는 아는 문장,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겹문장, 그 중에서도 이어진 문장의 경우부터 좀 더 보면요. 자, 이어진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연결 어미를 써서, 여기서는 고라는 연결 어미를 썼죠. 연결 어미를 써서 문장과 문장을 이었어요. 자, 여기 걷는다 하고 다를 쓰면 여기서 문장 끝났잖아. 그러면 이때는 종결 어미가 사용된 거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연결 어미가 쓰이는데, 저 연결 어미가 두 종류가 있어. 즉 앞뒤를 대등하게 이어주는 대등적 연결 어미, 반면에 이유, 조건, 가정, 원인 등을 말하는 종속적 연결 어미가 있어요. 그러면 문장과 문장이 즉 대등적 연결 어미를 통해 이어져 있으면, 즉 이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문장과 문장이 즉 이유, 조건, 원인, 가정 등으로 이어져 있으면 이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예문에 보면 새벽이 오고 어둠이 사라졌다, 새벽이 오며 어둠이 사라졌다, 이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지만, 새벽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졌다, 새벽이 오면 어둠이 사라졌다, 새벽이 와서 어둠이 사라졌다, 새벽이 오면서 별들이 사라진다, 새벽이 오자 별들이 사라진다, 이렇게 나열하거나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 원인, 조건, 이유 등등으로 사용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아는 문장, 곧 문장 속의 문장을 보겠는데, 먼저 85쪽 맨 아래, 우리는 철수가 귀국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문장의 주어는 우리는, 서술어는 알았다, 목적어는 사실이죠.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모두 나왔으니까 그 앞에 있는 철수가 귀국했다는 사실을 꾸며주고 있지. 그러면
우리가 체언, 명사를 꾸며주는 걸 관형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관형어에 문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럴 때 관형절로 안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문장 속의 문장에서 안긴 문장은 무슨 절로 이루어졌다 했는데 그 절은 종류에 따라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절, 관형사형 역할을 하면 관형절, 그리고 이것이 또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을 하면 명사절,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절, 관형어 역할을 하면 관형절, 서술어 역할을 하면 서술절, 그리고 인용되고 있으면 인용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명사절이다 하면은 이런 뜻이지.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였다. 부사절은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에서 부사처럼 쓰였다. 관형절은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했다. 서술절은 어떤 문장이 서술어 역할을 했다. 인용절은 어떤 문장이 인용문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명사절의 경우 밑줄 친 그가 돈이 많음이 밝혀졌다. 그러면 밑줄 친 그가 돈이 많음, 즉 서술어가 뭐로 끝났어? 명사형음이 미음으로 끝났어. 이러면은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기가 정말 어렵다. 이럴 때 진실한 사람이 되기도 주어로서 문장에서 명사절이 주어로서 쓰였고, 나는 그가 성실한 사람을 깨달았다. 그가 성실한 사람임. 이는 명사절이 목적으로 쓰인 거죠. 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건 낭설이다. 이렇게 뭐뭐하는 것에, 즉 의존명사 것이 함께 오면 이는 역시 명사절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뒤로 넘겨서 서술절이 사용된 건 주어가 나란히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산은 나무가 많습니다. 주어가 이렇게 나란히 오는 것처럼 보일 때, 이럴 때 우리는 서술절이 안겼다. 그 사람은 아들이 의사다. 또 그분이 따님이 두 분이 있으시다. 이럴 때 따님이 두 분이 있으시다. 서술절이. 구두가 구멍이 두 군데가 났다. 이럴 때 두 군데가 났다라는 문장의 서술어가, 즉 서술어에 문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럴 때 서술절을 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형절은 뭐냐면요, 어떤 문장이 다른 말을 꾸미는데 사용하는 걸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 관형절은 짧게, 즉 우리 쓰는 짧은 관형절에 비해서 문장이 완전한 문장, 예를 들어 나는 그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 그가 죽었다라는 문장이 통째로 들어가서 그 뒤에 는 하고 부터 뒤에 말을 꾸미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긴 관형절. 그러나 그가 애쓴 사실을 아느냐? 이럴 때 그가 애쓰는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대신 뒤에 말을 꾸미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짧은 관형절이라 합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그 밑에 거야.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 자, 관계 관형절은 그 꾸미는 말과 그리고 그 꾸밈을 받는 명사가 문장을 이룰 수 있을 때, 이럴 때 관계 관형절이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산 책은 이러면
내가 어제 샀다라는 이 사실이 책을 꾸미죠. 책은 책인데 내가 어제 산 거야. 그럼 이걸 우리는 관형절이라고 하고, 관형절이 관형어로 쓰였다. 관형절이 관형어로 쓰였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형절이 관형어로 쓰였는데 그것이 뒤에 오는 말과 서로 문장을 이룰 수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나는 어제 책을 샀다 라고 되잖아요. 이렇게 뒤에 오는 꾸밈을 받는 말이 앞에 꾸며주는 관형절과 문장을 이룰 때 이걸 관계 관형절이다. 관계 관형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에 앞에 있는 관형절의 내용과 뒤에 말이 일치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그는 철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철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 이러면은 여기 철수가 죽었다는 이 말이 사실을 꾸미니까 관형어는 관형어인데 문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형절이 들어가 있는 관형어고, 또 철수가 죽었다는 게 그 소식을 말하니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으므로 동격 관형절이다. 그래서 꾸밈을 받는 말과 꾸미는 말이 같은 의미일 때 동격 관형절이다 라고 합니다. 자, 부사절은요, 밑줄 쳐 뭐뭐 없이, 뭐뭐 같이, 뭐뭐 듯이 썼을 때 부사절. 내가 도움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도움 없이, 이와 같은 말이 부사절입니다. 자, 인용절은 뭐뭐라고 라고 쓰는 건데요. 여기 이 인용절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고, 직접 인용은 따옴표가 있죠. 직접 인용은 따옴표가 있고요. 반면에 간접 인용은 따옴표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장론 살펴봤고, 문장 성문의 종류 7개, 그리고 우리가 문장과 문장이 만나 이루어질 때 혼문장 말고도 이어진 문장과 그리고 아는 문장이 있고, 이어진 문장은 연결어미가, 대등적 연결어미가 사용되었다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반면에 연결어미가 종속적으로 사용이 됐다면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겠다. 그리고 다른 문장에 안겨있는 아는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즉 명사절이 안겨있느냐, 부사절이 안겨있느냐, 서술절이 안겨있느냐, 관형절이 안겨있느냐, 아니면 인용절이 안겨있느냐 하고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곱이 다 지났네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즉 문법의 기능과 의미, 그래서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로 들어가겠고요. 오늘 이제 배운 거 잠깐 보면 2가지 기억해야 돼. 문장 성분의 종류에 7가지가 있다. 두 번째, 즉 문장 성분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서술어가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문장 성분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걸 다룬 것이 뭐였어요?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자릿수는 서술어가 문장을 만드는데 주어를 필요로 하는 한자리 서술어, 주어 목적어 또는 주어 보어 또는 주어 필수 부사를 취하는 2자리 서술어,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와 그리고 필수 부사어가 함께 나오게 되면, 주어, 목적어, 필수 부사어가 함께 나오게 되면 3자리 서술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문장은 이어진 문장, 그리고 아는 문장이라는 겹문장이 있다 하는 것도 주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법 요소, 사동, 피동, 그리고 부정문, 사동, 피동, 부정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